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보는 미술에서 듣고 즐기는 미술로 시대를 걷는 미술관의 진행을 보고 있는 김일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야, 오늘로 벌써 이렇게 밤의 미술관을 찾은 듯 6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미술관의 공기, 온도, 이곳의 분위기가 이제 낯설지 않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도 지금 이렇게 환하게 웃고 계시지만 잠시 후에 또 강연이 시작되면 얼마나 또 집중적으로 변할지도 이제는 익숙해졌거든요. 자, 그럼 시대를 걷는 미술관, 오늘 저희에게 6번째 재미난 여행을 이끌어 주실 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항공과대학 인문사회학부의 우정아 교수님이십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인사 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해 주실 주제가 단색화의 변주입니다. 네. 실은 저희가 지난 시간에 단색화에 대해서 배웠거든요. 근데 거기 변주가 붙으니까 뭔가 더 다양한 이야기가 뒤따를 것 같은데 말이죠. 네. 어떻게 좀 시작을 하면 좋을까요? 단색화 중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계신 두 분의 작가님, 윤형근, 김창렬 작가님의 작품 세계를 조금 깊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근 작가님을 표현하는 핵심 키워드가 무엇일까요, 교수님? 지금 일단 작품을 보시면 어떤 색깔인 것 같으세요? 약간 짙은 검정색으로도 보입니다만 중간중간 하나의 빗줄기처럼 네. 정말 이 청색, 에메랄드 색도 좀 보이고요. 윤형근 작가님의 작품을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볼 텐데 청다색이라는 제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청색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죠. 청색이니까. 그리고 다색은 사실 오래 우린 차의 색과 같다라고 하셔서 청다색이라는 용어를 쓰셨고 청색과 이 다색을 계속해서 여러 겹 덧바르셔서 이렇게 어두운 색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를 또 영문으로 보시면 울트라마린 그리고 엄버라는 안료거든요, 사실. 울트라마린 하면 자, 문과생이시니까 어떤 뜻인 것 같으세요? 굉장히 진한 파란색이에요. 맞습니다. 마린이 바다잖아요. 네. 울트라는 위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바다를 건너온 색이 바로 울트라마린인데 왜 유럽에서 울트라마린을 그렇게 불렀냐 하면 이 안료가 라피슬라줄리라는 굉장히 고가의 돌에서 나옵니다. 근데 이제 아프가니스탄이 멀잖아요. 그래서 바다를 건너서 유럽으로 온 색이라. 근데 엄버라는 색채는 뭐냐 하면 엄버라는 안료 자체가 토양에서 유래한 아주 어두운 갈색입니다. 그래서 윤형근 작가께서는 이 한 화면 안에 하늘의 색과 땅의 색을 섞어서 여러 겹 바르면서 어떤 무한한 세상을 요 안에 담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형근 작가 하면 청다색이 빠질 수 없겠네요. 네. 예. 예전에 저희가 배운 것처럼 환기 블루. 그렇죠. 예. 유영국 작가님은 이제 레드 쪽을 많이 쓰셨고, 네. 예, 우리 윤형근 작가님 이제 청다색으로, 네, 맞습니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청다색 말씀하시는데 오늘 어떡하죠, 진짜? 왜요? 저 뜻하지 않게 제 오늘 의상색도 청다색인걸요? 네.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 보시면 이제 블랙 같겠지만 이게 약간 지금 네. 파란색이 껴있는 거기다 셔츠거든요. 다색까지 마련하셨어요. 어떡하지? 저 진짜 모르고 왔거든요. 와, 네. 근데 네. 윤형근 와. 작가님의 색깔이네. 네, 그러게요. 진짜 그냥 정말 입으신 것 같겠죠? 예, 그냥 정말 입었어요. 네, 와. 근데 그러니까 그 청색과 다색을 섞어서 그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어두운 색깔을 좀 만들어내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검정색을 만들 거야라고 칠하지는 않으셨겠지만, 그러니까 칠을 하고 하다 보니 점점 더 깊은 어두운 색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높이가 2m고 가로가 3m면 이 앞에 서면 어떤 느낌이냐 하면 뭔가 굉장히 캄캄한 어떤 세계가 암흑이 정말 그냥 눈을 덮을 것 같은데요, 네, 시야를. 맞습니다. 그 윤형근 작가께서 사실 메모를 굉장히 많이 남기세요. 여기는 이제 굉장히 결정적인 글이죠. 내 그림의 명제를 천지문이라고 해본다. 그래서 블루는 하늘이고 엄버는 땅이고 그래서 천지라고 했고 구도는 문이다. 그러니까 하늘이 있고 땅이 있으면 그 가운데 이제 사람이 서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도 윤형근 작가의 작품을 보면 정말 잠시라도 그런 좀 넓은 공간을 생각할 수 있지 않나? 그것만으로도 사실 많은 어떤 나의 문제들이
조금 잠깐 동안 아주 조금은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을 종종 받습니다, 저는. 그러면 저희가 그 윤형근 작가님의 좀 인생을, 삶을 네. 좀 들여다봐도 될까요? 작가님께서는 28년생이세요. 청주에 아주 이제 조예가 깊은 한학자 집안에서 태어나셨고, 이제 어렸을 때부터 미술에 이제 뛰어난 재능을 보여서 이제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에 입학을 하시죠.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면 미 궁정을 중심으로 해서 국립대학 설립안이라는 게 발표가 돼요. 그게 여러 학교들을 하나로 이제 통합하는 계획안이었는데 여기에 많은 학생들이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윤형근 작가께서도 참여하셨다가 사실 그때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제적을 당했는데 윤형근 작가께서도 그때 제적을 당하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뭐 6.25 전쟁이 일어나고 하는 즈음이 되면 시위에 참가했던 경력 때문에 보도연맹 사건으로 연루돼서 끌려가가지고 총살을 당할 뻔한 위기를 겪으셨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미군들을 위한 초상화를 그려주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 서울에 머물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또 피난을 가지 않고 서울에 남아서 부역을 한 게 아닌가, 이런 또 이제 의혹을 받고 서대문 형무소에서 또 수감 생활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해방과 뭐 전쟁과 이런 것을 피할 수는 없는데 많은 고초를 겪으셨죠. 서울대학교에는 복학을 하지 못하셨고, 윤형근 작가는 그래서 홍익대학의 예술대학에 입학을 해서 57년에, 그러니까 대학교 입학한 지 10년 만에 졸업을 하십니다. 이제 대학 졸업하고 숙명여고 미술교사로 재직을 하셨어요. 선생님으로. 네. 입학시험을 봐야 들어갈 수 있는 것인데, 이제 어떤 학생이 아무리 봐도 입시 비리로 들어온 것 같다는 의혹이 있는 학생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윤형근 작가께서는 네. 교사로서 묵인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학교에 부정 입학을 했다. 네. 라고 이제 그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어떤 학생에 대해서. 사실 그 학생이 당시 이제 그 정부의 매우 고위 관료와 관계가 있는 분이었다고 그래요. 문제를 일으키는 교사가 있으니 길에서 갑자기 반공법 위반이라는 말도 안 되는 죄명을 씌워서 또 학교에서도 이제 해임 당하시고, 그 이후 거의 80년대까지 불온 사상을 가진 인물이다 해서 요주의 인물로 계속해서 감시를 받는 그런 생활을 하시게 됩니다. 그 윤형근 작가의 인생의 스토리를 들으니까 억울한 면도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때 뭐 동생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어느 날 스튜디오에 가봤더니 검은 선만 죽죽 긋고 있더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극도의 우울과 분노 같은 게 있을 때, 우리가 아니면 너무 슬플 때 어떻게 하세요? 내가 이렇게 해서 슬프고 이런 일이 있었고 내가 글쎄 이랬지 뭐야 라고 이야기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못하죠. 되게 얼굴 퍼먹고 그만. 그렇죠. 네. 아니면 막 소리를 크게 지르거나. 네. 사실 작가께서도 이 울분과 이 분노와 나의 감정을 과연 이 그림이라는 것으로 어떻게 표현해야 하겠는가 할 때 끊임없이 반복해서 물감을 칠하고 또 칠하면서 한편으로는 본인의 분노를 사귀기도 했지만, 그것이 하나의 어떤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도 감동과 매우 조용한 어떤 명상의 순간을 줄 수 있는 작품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초기 작품을 보시면 이제 추상화가로서 이제 자기만의 언어를 찾아가고자 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정말 이렇게 뭔가 곧게 이렇게 저 양쪽에 문처럼, 근데 이건 마치 기둥이 좀 쓰러지는 느낌인데요. 네, 이 그림은 지금 날짜를 보시면 1980년입니다. 5월 광주 민주화 운동을 접하시고 그거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했을 때 이걸 보시면 여전히 비슷한 형태와 색채를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러지는 사람들과 어찌 보면 이 세상이 쓰러지는 것 같은 이런 느낌, 그리고 물감이 흘러내리는 것도 굉장히 많은 걸 느끼게 해요. 그때의 참상이라든가 눈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해서 많은 어떤 울림을 주는 작품입니다. 작품을 저희가 항상 볼 때는 전체적인 일단 그 그림도 봐야 되지만 몇 년도 작품인지도 항상 보고 그 시대적 배경도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서울대학교에 처음 입학하실 때 그때
그 심사위원이죠. 입시 실기를 하는데 네. 심사위원께서 김환기 작가님이셨어요. 오, 저희가 앞서 언급했던 그 김한기 네, 작가님. 맞습니다. 전쟁이 끝난 다음에는 김환기 작가께서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교수로 계셨어요. 예. 야, 면접 보러 갔을 때 심사위원이었는데. 그렇죠. 예. 근데 그리고? 나중에 학교를 옮겼는데 거기서도 또 이제 네. 제자로 만나신 거고 네. 스승과 제자로 만나. 네, 네. 그러면서 그때 이제 김환기 작가님, 이제 스승님이죠. 스승님의 큰 따님과 결혼을 하셔서 이게 웬일이야? 그래요? 네, 그러다 사위가 된 거죠. 그러네. 장인어른이 되셨네. 네, 맞습니다. 1974년 사진이에요. 김환기 작가께서 돌아가신 바로 다음에 찍으신 사진입니다. 자, 이 사진 안에서 작품을 알아보실 수가 있는데 바로 오른쪽에 누구 작품 있죠, 여러분? 장인어른 작품이네요. 네, 그리고 오른쪽에 본인의 작품을 걸어 놓으셨는데 그래서 어찌 생각하면 돌아가신 자기 스승이자 장인에 대한 애도, 그다음에 그에 대한 어떤 존경을 표시하시면서 또 동시에 나는 또 나만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자, 그래서 여러분 다 누군지 아시는 예. 네. BTS의 RM? 네, RM이 사실 공식 솔로 앨범을 냈을 때요. 예. 그 표지 앨범의 커버 일부분이거든요. 여기서 또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작품이 딱 있습니다. 예. 저 한가운데 딱 위치한 저 작품? 저 작품 바로 윤형근 작가님 작품이고요. 그래서 RM이 가장 좋아하는 화가 중에 한 분이 바로 윤형근 작가이시고 이 솔로 앨범의 첫 곡이 제목이 이윤입니다. 그래서 그 이윤 트랙을 들어보시면 처음에 윤형근 작가님의 육성이 나와요. 인간에게 중요한 가치를 진선이라고 하는데 나는 진이면 된 것 같아. 사람이 진실하면, 정말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면 당연히 선해지고 아름다워지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 어떤 예술가로서의 태도가 또 우리 RM에게 영감을 주지 않았나 합니다. 어떻게 보면 과거의 아티스트가 네. 지금 현재의 아티스트에게 네. 뭔가 또 영감을 주고 서로 뭔가 좀 이어가는 분위기가 굉장히 좀 보기 좋네요. 네. 그럼 이런 한국 그 예술사에서 윤형근 작가의 작품이 갖는 의미는 또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윤형근 작가는 흔히 침묵하는 작가라고 불립니다. 침묵하는 작가. 네, 파괴적이고 폭발적으로 막 항의를 하고 소리를 칠 수도 있겠지만 절제하는 것도 하나의 매우 강력한 행동이 되지 않는가. 그래서 침묵과 절제의 미학을 보여준 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림에는 때론 말보다 강한 힘이 담겨져. 네. 윤형근 작가님의 작품에는 딱 그런 힘이 있는 거군요. 자, 그럼 김창렬 작가님을 또 표현할 수 있는 한 가지 핵심 키워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자, 물방울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모르는 사람이 와서 보면 어휴 물 묻었네 막 이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네. 그렇죠. 근데 사실 또 우리가 물방울을 이렇게 눈여겨보진 않잖아요. 그렇죠. 혹시 좀 보시나요, 물방울을? 거의 매일 아침 여러분들 보지 않으세요? 욕실에서, 욕조에서 팀 물방울, 저거 신문지로 닦아야 자국이 안 진다는데 그래요? 뭐 이런 생각하면서 네, 예. 맞습니다. 우리가 늘 흔히 보는 물방울인데 언제 한번 이것을 눈여겨본 적이 있었나?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물방울이 이렇게 예뻤나 하는 것이죠. 근데 물방울이 정말 다양한 종류의 물방울이 있습니다. 아주 동글동글 맑은 물방울도 있고 좀 시간이 지나서 약간 흩어진 것 같은 그런 물방울도 있고요. 종이에 물방울을 그리셨는데 수채화로 그리셔가지고 네. 종이가 울었어요. 오. 그리고 거기에는 물방울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물방울 그림인데 진짜 종이가 울었다고? 그러게. 그림인데? 그림인데? 약간 네. 신기하죠? 예. 네, 정말 김창렬 작가의 그림을 보면 물방울은 그래 스며들고 종이를 울게 만드는 것이지 어떤 물의 성질을 생각하게 되면서 동시에 아닌데 이건 그림인데 어찌 생각하면 실제 물질과 이미지와
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평면적인 어떤 그림과 그러니까 입체적인 물방울과 현실과 막 재현과 막 이런 어떤 이분법적인 모든 것들의 경계가 굉장히 흐려지는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시면 오, 진짜 그러네. 후기 작품으로 가시면 이제 이렇게 천자문, 많은 문자가 등장을 하고 문자와 함께 물방울이 함께 있는 작품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직접 가서 보시면 아우 이거 딱 만져봤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지만 네. 네, 만지면 안 되시죠. 네, 터질 수 있어요. 물방울이. 아우 네, 어머, 문과생. 예. 예. 네, 물방울 네, 터지면 안 되지. 진짜 이렇게 글자 위에도 물방울을 네. 그리셨단 말이에요. 네, 뭐 맞습니다. 특별한 메시지나 이런 것이 있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글자 연습 천자문을 굉장히 많이 하셨대요. 천자문이라는 게 그 안에 정말 우주의 모든 만물이 다 들어있는 문자들인 거잖아요. 문자는 굉장히 평면적인데 그 위에 동그란 물방울이 얹어 있고 그래서 뭔가 그러니까 상반된 어떤 성질을 가졌지만 뭔가 우주의 존재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결합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물방울 작품을 이렇게 그리게 됐는지 김창렬 작가의 또 인생의 이야기도 궁금해지는데. 네, 김창렬 작가께서는 평안남도 맹산이라는 곳에서 태어나셨다고 해요. 굉장히 유서 깊은 한학자 집안에서 태어나셔서 할아버지로부터 이제 천자문도 배우시고, 근데 굉장히 영민한 학생이었다고 해요. 학교에서 그냥 격문이라는 글을 낙서처럼 쓰고 있다가 약간 사회에 불만 있니? 하면서 또 이제 구류가 돼서 네. 구속됐다가 이제 석방이 되는 그런 경험을 아니, 아까 앞서 윤영근 작가님하고 또 너무 또 비슷한 일들이 있네. 그러니까 그 시대를 살았던 분들이 사실 대체로 비슷한 경험들을 좀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검정고시를 보고 또 이분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에 입학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서양화의 거장인 이쾌대 작가가 이제 그러니까 운영을 하시는 이쾌대의 성북회화연구소에서 이쾌대를 스승으로 모시고 그림을 공부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쾌대 작가께서는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이제 월북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쟤는 이쾌대 월북한 이쾌대 작가와 공부를 했으니 그러니까 사상이 불온할 거야. 아이고. 이런 게 낙인이 찍혀서 네. 계속해서 고난의 시기를 이제 보내셨다고 합니다. 야, 그 부분도 이제 윤영근 작가랑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해요, 그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또 억울하게 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면 질문하고 그냥 그랬을 뿐인데 그 모든 것들이 사실 엄청난 고난과 고뇌와 비극이 돼서 다가왔던 시기가 이 시기가 아니었나 합니다. 그래서 지금 초기 작품을 보고 계신데요. 네. 이 작품을 딱 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얘기를 듣고 봐서 그런지 몰라도 뭔가 좀 그 화병이 난 네. 예, 그 속마음을 좀 들여다보고 있는. 저는 이 그림을 보면 너무 자연스럽게 약간 얼굴이 떠올라요. 뭔가 막 눈물을 흘리는 것 같고 그러네요. 막 소리를 지르는 것 같고 그 작가의 굉장히 이렇게 어찌 보면 강력하고 약간 폭력적인 움직임이 보입니다. 근데 이 시기에 많은 작품들의 제목이 제사예요. 근데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몸이 죽어서 없지만 그의 영혼은 어딘가 남아있을 거야 라고 믿어야 제사를 지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쟁이 끝나고 돌아와 보니까 중학교 동창생이 120명이었는데 60명이 죽었대요. 아이고. 그리고 사실 전쟁터를 겪으면 그러니까 많은 작가들이 사실 그 기억을 자세하게 말씀은 안 하세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처참한 장면을 보신 거예요. 그 쉽게 말해 트라우마로 자리 잡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전쟁에서 본 상처, 상흔과 그리고 거기로부터 막 피와 고름이 흘러내리는 것 같은 그런 굉장히 처절한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림을 그리는 과정 자체가 물감을 발랐다가 그걸 긁어냈다가 찢어냈다가 다시 덮어서 발랐다가 커다랗고 오래된 흉터가 남아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게 되죠.
그러면서 한국의 현대 미술이 어떻게 세계와 발을 맞출 수 있을 것인가를 굉장히 고민을 하시면서 65년에는 상파울로 비엔날레에 또 참가를 하시면서 해외 경험을 갖게 되십니다. 그러니까 세계 미술의 흐름을 알고 세계적인 작가가 되려면 한국 밖에서 활동해야 되겠구나 생각하시고 65년부터 69년까지는 뉴욕에서 활동을 하세요. 그때 작업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색감이 이제 좀 밝은 색감들이 예, 네. 그렇죠? 네. 원색들도 좀 보이고. 네, 맞습니다. 많이 밝아졌죠. 그래서 이런 걸 보시면 좀 느낌이 어떠세요? 세포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하고 정상적이면 동그랗고 예쁜 모양이어야 되는데 좀 정상적인 건강한 형태는 아닌 것 같다. 근데 진짜 뭔가 이렇게 그 단세포나 이렇게 여러 가지 세포들이 모여 있는 네. 그런 느낌도 드니까. 네, 맞습니다. 그때 이제 뉴욕에는 하이퍼 리얼리즘이라 그래서 그런 정말 막 그 초고해상도 사진을 찍은 것 같은 그런 작품들이 유행을 하다 보니 김창렬 작가께서도 뭔가 본인이 표출하고자 하는 바를 그러니까 응축시킬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느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때 이 시기의 작품을 김창렬 작가께서는 내가 지금까지 추구하던 막 상처와 막 점액과 피와 고름과 이런 것들이 뉴욕에 와서 결정체가 되었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마치 뭔가 그 모든 것들이 약간 매우 단순한 어떤 존재로 응축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저는 밝은 색을 쓰셨길래 이제 뉴욕에 가서 좀 자유로운 이거를 좀 만끽하셨나 네. 예, 느낌을 했는데 그렇죠. 그게 아니셨군요. 네, 이 시기에도 여전히 상처를 생각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69년에 이제 파리로 넘어가셨어요. 나는 뭔가 뉴욕이 안 맞는 것 같아. 파리의 미술계가 좀 더 나와 맞는 것 같다고 생각하고 파리로 가셨는데 정말 가난한 미술가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 네. 그래서 그때 생활과 작업을 함께 하시던 장소가 정말 마국간이었대요. 실제 마국간이요? 네, 실제 마국간. 그러다 이제 어느 날 이제 정말 유난히 추운 날이었대요. 그때가 집에 수도도 안 나와서 네. 옆집에 가서 물 한 양동이를 빌려서 아유. 그 물로 세수를 하고 예. 세워놓은 캔버스 뒷면에 물을 적셔 두셨대요. 사실 캔버스도 막 그림을 그릴 만큼 여러 개의 캔버스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실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렸다가 뒤에 물을 칠해서 물감을 떼어내고 거기다 또 그림을 그리시고 그렇게 작업을 하셨던 거예요. 여러 번 좀 재활용하기 위해서 네, 그러셨다는 맞습니다. 거예요? 하나의 캔버스를 여러 번 쓰려고. 와. 그래서 그날도 캔버스 뒤에다가 물을 마구 뿌려 놓으셨는데 그게 이제 당연히 물방울이 돼서 이렇게 아롱아롱 맺혀 있었겠죠. 네. 그게 이제 햇살에 빛나는 모습을 봤는데 그렇게 예쁘더라.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물방울을 그리기 시작하셨다고 했는데 네. 그 막 상처와 폭력과 어둠과 막 고통과 막 그 괴로움과 그 모든 트라우마가 이렇게 맑고 동그랗고 예쁜 물방울로 딱 맺혀 있는 상태를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 김창렬 작가의 작품은 역시 한국 단색화에 있어서 어떤 좀 의미를 지니게 네. 될까요? 물방울이라는 어떤 자기만의 소재를 발견해간 그 과정 자체가 마치 구도의 과정인 것 같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단순한 물방울이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그리고 강박적으로 그리면서 그 안에 역시 뭔가 시적인 어떤 감정과 어떤 사건과 내면의 응축이 가능해진 그리고 자기만의 언어를 찾아낸 그런 작가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시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은 상처, 또 주변에 또 수많은 또 죽음을 또 함께 목격을 하셨을 테고 여러 가지 상처들을 이 영롱하고 뭔가 좀 투명한 물방울을 통해서 치유를 하셨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네, 작가님이시네요. 맞습니다. 자, 이렇게 윤형근 작가 또 김창렬 작가의 어떻게 좀 숭고한 인생 이야기, 작품을 저희가 좀 살펴봤는데요. 흥미로운 이야기 함께 나눠주신 교수님, 오늘 함께 하신 소감 좀 어떠십니까? 네. 일단 저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사실 두 분 작가님의 삶과 작품을 더 깊게 들여다볼 수 있게 돼서 너무 기뻤고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경청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께서 어떠세요? 뭔가 좀 삶에 지치고 힘들 때 뭔가 그래도 나만의 방식으로 풀어내는 것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혹여 좀 힘들거나 지칠 때 그래도 이 두 작가님의 작품을 보면서
뭔가 함께 여러 가지 생각하면 그래도 풀리는 것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 6번째 강연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색화의 변주가 불러온 예술계의 변화는 아마도 예술의 본질을 묻는 근원으로의 회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분 작가들께서는 굉장히 단순한 형식을 오랜 세월 반복하셨는데요. 그 과정 안에서 예술이란 과연 무엇이고, 그림을 그린다는 행위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작가의 노동은 어떤 존재여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반복하셨거든요. 그러한 질문이 이후의 예술에도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